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이 첫 경제 제재에 나섰고 영국과 프랑스도 강력 비난하고 나서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제 선관위 주재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양강 후보의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과 경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573명으로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최대 27만 명의 하루 확진자 발생도 예측되는 가운데 현재 400명대의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소비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1월보다 1.3포인트 떨어졌고 향후 경기 전망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미 연준이사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 이들 지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일방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즉각적인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명령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앞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승인에 따른 후속 조처로 나온 명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공화국 수장들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한 것인데 러시아군이 이들 지역에 과연 진입했는지, 진입한다면 언제 진입할 것인지는 곧바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동원 기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소집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국영TV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들 지역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두 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력,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속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뒤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칭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상대로 무장 독립투쟁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반박해왔으나 서방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을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이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반군 지역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죠. 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제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두 공화국에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고 이 지역 인사들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와도 3자 통화를 하고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는데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에 대비해 동맹과 준비해 있는 혹독한 경제 조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역시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제재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벌여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금융, 국방,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인과 개인을 제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추가 제재를 공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부정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동안 벌여왔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러시아가 이번 독립 승인과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러 외교 장관 회담에도 먹구름이 들이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랑스의 주선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군사적 조치를 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군사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상회담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군의 돈바스 진입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탱크가 실제 굴러갈 때까지는 외교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국무원 지휘관 전원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에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도 함께 개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다시 1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0명을 유지했고 사망자는 58명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9,573명입니다. 전날보다 4,000명 넘게 늘면서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10만 명대였다가 9만 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감소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요일부터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배, 2주 전보다는 2.7배, 5주 전보다는 24배 넘게 늘어 매주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오미크론의 정점은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나타나고 하루 확진자는 최대 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9,444명, 해외 유입이 129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는 59.4%인 5만 9천여 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증감이 없이 480명을 유지했고 사망자는 58명이 늘어 누적 7,508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93%로 대부분이었지만 20대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이 전날보다 0.9%포인트 오른 36.3%, 수도권은 0.7%포인트 오른 34.3%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에 2만 명 넘게 늘면서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교육당국은 새 학기 감염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가 학사 운영 방식을 일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이 기간 학교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2월 22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방역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당초 예측 범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480명입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0.38로 델타의 1.4%에 대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 발생이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 주간 평균은 49.3명입니다. 오늘 기준 5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도 분석해드렸듯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자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델타 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정된 6만 7천여 명의 연령을 표준화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은 델타가 0.7%, 오미크론은 0.18%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약 4분의 1 이하의 치명률이고 계절 독감으로는 2배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도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에서 0.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역시 유사한 치명률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와 비교하지 않은 시점상 치명률의 경우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봤을 때 1주간 치명률은 0.13입니다. 1월 첫째 주 치명률인 0.78, 둘째 주 0.48과 비교하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은 오미크론 자체의 특성과 또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 접종력, 그리고 고위험 환자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과 안정된 의료체계의 결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도 60세 이상과 미접종자에게서는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특성은 델타와 동일합니다. 다만 치명률 자체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볼 때 60대 이상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고 50대 이하에서의 치명률은 극히 낮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이 5.9%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접종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의 경우 가장 위험성이 크고 주의해야 될 인구 집단이 되겠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의 경우 치명률은 거의 0에 가깝게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숫자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이를 위한 희생은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중증도는 낮아서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환자들은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을 하고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위험군 중심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대응체계 개편과 먹는 치료제 투여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70개를 보유하고 있고 36.3%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3,130개를 보유하고 있고 58.8%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2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46.2%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하루 이내에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원 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도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5,752개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주변의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 없이 진료를 받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5% 내외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중증 위험에 따라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관리의료기관은 738개소까지 확충됐습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4,855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참여해 주신 의료기관 원장님들 그리고 참여한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원활한 이송 및 응급진료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응급실 격리병상을 426개소를 추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9개 기관에 총 1,097개의 격리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격리병상에 확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별도의 코호트 격리구역에 배치하고 이 경우 코호트 격리료 수가도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21일부터는 응급실 병상 효율화를 위해서 응급실에 있는 확진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 내에 병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확진자 수용 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실 내 과용 격리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확진자 수용을 위해서 응급실 내에 확진자 진료에 대한 전담병상의 확진자 진료 수준의 보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이송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2월 24일부터는 기존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던 응급의료 자원 정보 중에서 코로나만의 별도 가용 격리병상 등의 정보를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9와 보건소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본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주말 동안 낮아졌던 검사량이 회복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오늘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 증가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증,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대응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감염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께서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더욱더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환기 등을 유념해 주십시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하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예측보다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0.38%로 델타 변이의 1.4%보다 낮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치명률은 0.13%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자체 특성과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 접종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마치는 대로 NSC 상임위원회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정보 공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상황과 관련해서 속보 전해드렸는데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소아 청소년입니다. 최근에는 확진된 7개월 아기가 숨지는 일도 일어나면서 보호자들은 우리 아이의 코로나19 진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이곳에서는 연일 수백 건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의료 상담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직접 상담하는 원장님 모시고 유의해야 하는 증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코로나19 확진됐으면 어떤 증상을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고열 말고 숨찬 증상, 잘 못 먹는 증상,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 그다음에 소변량이 굉장히 주는 증상, 그게 제일 위험한 증상입니다. 소아 진료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상담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방금도 문자가 왔는데 생후 7일 된 확진자 어린이 엄마가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계속 연락 오세요. 수유를 해도 되는지, 그러면은 아기를 혼자 돌봐도 되는지 걱정스러운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신생아들이 특별히 지금 입원할 곳이 많이 확충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지난 17일부터 이곳은 서울시에서 유일한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는 아이와 관련해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위급한 경우 야간에도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선 의료진 최대 4명이 진료를 하는데요. 상담부터 약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립어린이병원에도 이런 소아 전용 상담센터가 추가 개설됩니다. 이곳 말고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24시간 소아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도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는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서울에는 19곳이 있는데요. 이곳 의원은 소아청소년만을 위한 외래진료센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예약을 거쳐 일반 내원 환자 진료를 마친 오후 6시부터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음압시설을 두고 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코로나19 전용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서울에는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모두 소아 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 전용 의료 상담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소비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1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역조치 강화와 3차 접종 본격화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달보다 0.6포인트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악화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생활 형편 전망만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가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에서 열린 미국 은행협회 컨퍼런스에서 3월에 열리는 우리의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특히 0.5%포인트 인상과 0.25%포인트의 인상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몇 주 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네, 어젯밤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 등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로 유세전에 뛰어들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토론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짚어주시죠. 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뤄진 세 번째 TV토론에서 여야 후보 간 공방은 한층 더 격화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해법뿐 아니라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신경전이 뜨거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치 벽에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며 윤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여야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경제관이 불안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대장동 논란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입증도 되지 않는 이재명 게이트 우는 경제관은 코로나 위기와 대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맡기기에는 불안함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 발언이 말로 때우는 말장난 수준이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거짓말했더라고.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시던데 이재명 후보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을 때 알고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났더라. 그냥 말로 때우는 말장난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그 내면에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처럼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TV토론에서도 양강 후보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검증 공방도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유세전이 다시 시작됐는데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느 지역을 찾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과 경기 지역을 훑으며 수도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낮 인천 구월동의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역과 경기 부천역, 안산 문화광장을 차례로 찾습니다. 전날 통과된 16조 9천억 원의 추경 성과를 내세우며 민생과 실용, 통합의 대통령이 될 거란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최근 유세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으로 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이자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충청으로 향합니다.
윤 후보는 이른바 서해안 라인을 따라서 1박 2일 동안 충청과 호남 지역을 두루는데요. 가장 먼저 충남 당진에 있는 솔매 성지 참배를 시작으로 서산, 홍성, 보령을 훑는 유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관광 물류 사업의 유충지인 서해가 가진 장점을 살려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전북 군산과 익산을 잇따라 찾아 취약 지역인 호남 공략에 나서는데요. 내일은 호남에서 영호남 지역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전을 시작으로 충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특히 충청 지역 기업 노동자들의 표심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인데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하는 데 이어 충남 아산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퇴근길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 심기일전을 다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향 부산으로 향합니다. 안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부산에 머물며 국제시장, 부전시장, 해운대 등 번화가에서 유세전을 펼치는데요. 오늘 부산 지역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야권의 단일화 불씨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리면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주 러시아 참사관을 지낸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지형, 지리를 잘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을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푸틴 대통령이 그 친러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죠. 이들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 이 지역에 또 평화 유지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먼저 이 돈바스 지역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고 또 러시아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과거로부터 철강과 석탄 생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련 시대에는 소련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었고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인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인 의미를 먼저 좀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을 쭉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반군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2014년에 크림 반도가 합병이 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그 같은 해에 우리들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돈바스와 루간스크가 그 자치공화국이 되고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다는 의향이 벌써 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 지역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현재는 우크라이나 측이나 러시아 측이나 서로 반군과 정부군 간에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측으로서는 한 7만 명 가까운 그 주민들을 러시아 쪽으로 일단 피난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하원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그 러시아 편입에 관해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두 지역을 러시아 쪽에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 군이 전투를 위해서 투입된 건 아닙니다만은 평화 유지군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현재 이 지역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같은 슬라브 국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련 시절,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또 그 소련의 일원이었던 국가인 거고 이들 돈바스 지역에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인 그런 러시아인들도 있지만 네. 러시아에서 그 지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계절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러시아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역사적으로도 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날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인 역사적인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 앞선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 지금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진입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 그리고 러시아 간의 갈등이 쭉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돈바스 지역은 지도가 전체적으로는 표시는 안 됐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이 수도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더 왼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을 지금 쟁점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푸틴 대통령이나 그 러시아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주체의 배경에는 이제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메시지가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보내왔고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에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나토 동진을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미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 타협의 산물로 독일은 통일을 시키되 나토를 독일 이동 지역, 독일에서 동쪽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했는데 단계별로 계속 확장이 돼갖고 2004년에는 이제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발틱 3국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입을 검토한다는 게 2008년도에 결의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러니까 구소련의 입장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였던 땅에 나토군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보상 굉장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토의 영향력을 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서 영토를 수호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물론 소련의 일부였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독립국가로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안보 문제라든가 자기의 정치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로서는 그런 안보 위기에 러시아가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왔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대항하겠다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또 나토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연합 형태를 띠고 또 그 연합 형태가 너무 강고해지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 문제, 비확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2년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특히 한반도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확산 체제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와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미러 간의 갈등이 강화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묘하게도 그 이익이 일치되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결코 즐거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 북한 비핵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많은 핵무기들을 일단 폐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국제사회에서 담보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대입해서 봤을 때 핵무기를 포기를 했더니 이렇게 안전보장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신호가 북한 정권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시그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그때 핵무기를 완전히 반입을 해서 다 포기를 했고요. 네. 또 다른 예로는 뭐 리비아 이런 데서 핵무기를 포기하고서 정권이 전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중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러시아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량 살상 무기 체계가 확산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정부 단체 플러스 다른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이런 데에 그 무기가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미국과의 대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협력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사님,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NSC를 소집해서 또 관련 내용들을 좀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정부 입장 그리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는 외교부에서 영사 업무도 좀 담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의 안전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안전 문제부터. 우리 정부가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조치를 취하고 또 키예프 지역에서로부터 서쪽으로 가거나 폴란드로 가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유사시에는 긴급 조치를 취할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사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이 석유를 많이 공급하는 국가인데 이 관계가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유가와 또 이 가스값이 현재 수준도 높은데 더 오버슈팅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지금 90불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100불을 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이 어느 나라에든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공급망이 불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국제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방 측 대응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상황 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민스크 평화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미국이 바로 금융 제재를 내렸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했던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조치와 대응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의 이제 외교관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사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뉴스에서 보는 이외에 그런 물밑 접촉이라든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나 독일로서는 유럽의 코로나 이후에 피폐해진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러시아와 빨리 타협안을 만들고 이런 대체 상황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그것이 조만간이라는 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타결점으로 가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타결점 기대를 좀 내비쳐 주셨는데 실제로 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강대국 정상 간의 지금 만남을 주선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제 조건은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가 외신을 통해 들어온 그 보도를 통해서는 실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명령을 내렸다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단계, 이 과정이 좀 그 주시해서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마지막 그 제스처를 취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나 나토로서도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열전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여기에서 아마 타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명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최근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러시아가 언제 침공을 할 것이다. 러시아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기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언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 전술이다, 심리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4년 크림 합병과 돈바스 그 분쟁을 야기할 때 그 나토 측이나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행동 방향을 너무 잘못 예측을 하고 실패를 했다는 그런 반성과 분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그런 정보를 강력하게 하면서 배포하면서 이 러시아의 심리전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또 일각에서는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미국 시민들 사이 그리고 여론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좀 여론의 비판을 좀 덜 받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그 주둔을 하면서 아프간에 이제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못 거두고 나오면서 또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실수를 함으로써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미국민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그 외부에 나가서 하는 전쟁과 이런 거에 피로도가 높아서 우리 미국 행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띄워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인데 저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정보를 계속 공개하면서도 대화로 사태를 좀 해결하자라고 촉구를 하는데 하지만 전망 관련 표현 중에서 재래식 전쟁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잔혹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것도 뭐 특정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경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끼리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직접 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냉전 시대에도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든가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통해서 비극적인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해왔거든요. 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두할 때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다수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 이런 인명 피해 그리고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주 러시아 참사관을 지낸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전문가 대담을 이어갔는데 지금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NSC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는 있지만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공관원과 크림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을 제외하고도 우리 국민 수십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제3국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와 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NSC 전체 회의와 함께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도 겸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우크라이나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전쟁 발발 시에 우리의 수출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도 점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와 교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밥상 물가 관리를 위해서 양계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걀 수억 개를 긴급 수입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한 달걀 2천만 개가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9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특히 달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여러 차례 달걀값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매일 접하게 되는 민생 아주 밀접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계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가격 안정 대책으로 달걀 수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당시 양계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달걀 낳는 닭 공급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먼저라며 수입 달걀 확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는 최근 입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입 달걀 2,100만여 개를 예산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폐기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될 수입 달걀이 비축된 창고 모습 사진 2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판에 30개씩 들은 달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약 71만 판입니다. 유통기한 45일이 지나서 폐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됐고요. 대부분 다 가공란이나 액란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부분별하게 그냥 확 많이 그냥.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항공수송 등 관련 물리비를 포함한 수입 달걀 한 개 가격은 약 400원, 30개 한 판은 12,000원입니다. 폐기 공고된 2,100만여 개의 달걀값은 약 85억 원, 여기에 폐기 입찰비를 합하면 약 90억 원입니다. 이 같은 대량 폐기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양계업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계업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달걀 수억 개를 정확한 계산도 없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근데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지금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서 경제수석을 계란수석이라고 부른다고 적으며 정부가 물가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 노동자 16명이 유독성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고에 이어서 김해에서도 노동자 3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도 두성산업이 사용한 것과 비슷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노동자 3명이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이 가운데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세척제가 앞서 피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제조한 업체에서 만든 유사 제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 등을 투입해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봄을 앞두고 늦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7.4도까지 떨어졌던 서울 기온, 낮에도 0도에 그치며 춥겠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영하 4도까지 끌어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 오늘도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충청과 호남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건조특보가 또 한 번 확대 강화했는데요. 중부와 전남, 영남에서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 마지막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L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